5월 1일부터는 KTX 이음에 이은 영업 최고 속도 320km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KTX 청룡이 정식으로 운행 개시합니다. 기존 KTX 1이 운행했던 시간대나 신설 시간대에 소수 횟수 운행하며 일부 열차의 운행 시간대가 부분적으로 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을 앞두고 시승회도 개최되어 미리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2024년 4월에 있었던 일과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특정 소식을 확인하고 싶은 분은 타임라인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횡령,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박삼구 전 금호아샤나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3월 28일 진행한 박 전 회장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혐의 등 항소심 공판에서 금호터미널의 2016년 당시 평가 가격을 회계 법인에 의뢰해 다시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6년 당시 5,8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던 금호터미널을 박 전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고속의 적정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하고 재산 이익을 챙긴 배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당시 경영진이 저가 매각을 위해 적정 가격을 2,700억 원에 맞춰 평가라는 압박을 가했는데 박 전 회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금호터미널 적정 가격을 다시 따지게 된 것은 2016년 당시 매각 가격이 저가가 아니었다는 회계법인의 최근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이유가 있고, 재판부는 의견서 검토를 위해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가 적정가치 평가를 재의뢰하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재판 선고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재판 지연인지 추가로 다툴 만한 사항인지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산가치 재평가 주장은 다분히 의심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법조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안양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였던 안양시가 법원 판결에서 승소했습니다. 안양시는 2021년 8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가 제기한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는데요. 수원고법은 원고가 비법인 사단으로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봤고,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안양시가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안양시는 2021년에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의 기존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계획 결정을 고시했으나 위원회 등이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무리한 행정 강행이라며 소송을 진행했던 바가 있고, 2022년 1심 선고에서 안양시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평촌버스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개발 사업에 대해 경기도 건축경관통합위가 층수 조정 등 조건부 사전 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이 오피스텔 개발 사업은 2021년에 지상 40에서 48층 규모 오피스텔과 근린 생활시설을 짓는 프로젝트인데, 건축위의 보안 요청에 따라 3개 동으로 조정하고 건설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상습 정체길이 30% 감축을 목표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정고속도로 중 최저 속도 50km 미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상습 정체 구간은 총 76개소 429km 이상인데, 63개 구간에 대해 40개 구간은 기존 통행 방식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적용합니다. 먼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경부고속도로 평일 시행 구간을 기존 오산IC 이북이었던 걸 안성IC로 연장하고, 영동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폐지됩니다. 버스 전용 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은 실선으로 변경해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정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급행차로의 경우 IC 진출입 차량의 차로 변경으로 인한 정체 완화를 목적으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거쳐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오르막 차로 구간 정체 원인으로 지적되는 저속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도 고속차로 간 합류 방식으로 개선하여 중부고속도로에 시범 도입합니다. 37개 구간은 2026년 개통 예정인 고속도로 신설, 확장을 추진합니다. 또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수요 관리와 함께 소규모 환승시설 확충, K-마스 추진, 정체 예측 고도화, 유령 정체 관리 강화 방안도 병행 추진합니다. 고속 시외버스 노선들이 폐선이나 감회가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자 정부가 필수 노선 지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4월 3일에 시외 고속버스 운영 및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마련 연구를 사전 규격을 공고했는데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매출은 감소했고, 코로나 이전 수준의 총 매출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필수 고속시외버스 노선 기준을 마련하는 방침을 가지고 지역별 필요한 노선에 대해선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존속시킬 계획입니다.
또 필수 노선 지원 방안으로 입찰제, 수입금 정산 방안, 국토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방안 등의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적자 보전도 주어지는 준고용제를 실시하는 셈인데 주로 시내버스에서 실시했던 방식을 들여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시외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병도 전북도 의원은 지난 19일 임시회에서 시외버스 보조금 예산은 늘어나는데 업체들은 부채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터미널 폐쇄와 노선 감축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전북의 행정은 현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에 215개 시외버스 노선 중 수익을 낸 노선은 전체 중 7%밖에 불과했고 전북자치도가 시외버스와 관련해 지원하는 예산은 2023년과 올해 기준 각 170억 원 이상인데 전액 보조가 되지 않고 있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병도 의원은 버스업체 대부분이 자본 잠식인데 지금도 전북자치도는 인구 감소와 차량 유지비 증가 변화 요인을 행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며 비수익 노선 증가에 대한 대책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북권 시외버스가 파업으로 운행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와 전북지역자동차 노동조합은 열악한 시외버스 운전자를 외면한다며 전북도와 도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지원 규정을 두었고 현재는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20-30년 전 조례로 이를 운영하고 경영난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4년간 시외버스 운송 비용을 직접 조사해 운송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서 200억 원 넘는 금액이 적게 지원됐다며 하반기에 임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열악한 임금 구조로 승무사원의 이탈이 심하고 신입사원 모집도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의 강도가 높아진다며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 도의회에서 이를 모르고 있다고 할 것인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자동차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행 허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가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버스 전용차로에 전기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경찰청에 건의했습니다. 권우찬 책임위원은 보조금 증액과 충전요금 할인 특례 부활과 같은 한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의 경우 주말 버스 통행량이 적은 구간에 한해 전기차 운행을 허용해 수요 분산과 전용차로 이용률 향상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차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건의는 최근 전기차의 판매가 둔화된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비율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업계는 전기차 부진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차가 버스 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다는 반론이 있는데 최근 독일과 영국 등은 전기차 혜택을 줄이고 있으며 버스 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는 버스 전용차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만든 정책인데 전기차 판매 부진 때문에 버스 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면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버스의 빠른 이동이 어려워지고 효용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양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한 운영 개선 방안과 기본 구상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지난 9일 영양군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터미널의 환경 분석, 공영화의 타당성, 터미널 복합화 기본 구상, 연계 사업 검토, 토지 매입과 수용 절차 등에 대한 안건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영양군은 고령 인구의 주요 이동수단인 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영양터미널은 지난 2023년 6월 중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는데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매표 수익 감소가 발생했고 영양군 입장에서도 예산에 어려움을 들어 국가를 통한 보조 지원이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로 임시승강장 체제로 전환되며 폐업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 대해 김보석 의원이 결단할 때라며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복합 개발을 통해 안정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광주나 대전의 경우 교통, 문화, 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 건물로 개발됐고 동서울터미널도 복합 개발하는 공간 대기조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성남시 중심이자 교통의 요충지라며 짧은 기간에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교통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이 평창버스터미널 부지 및 건물 매입 협의를 마치며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버스터미널이 지난 기간 동안 매표 수입 감소로 인한 적자로 인해 2017년 9월 폐업 의사를 전달하고 지난 2023년 6월 운영 종료 의사를 전달한 뒤 평창군이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평창군은 터미널 공영화와 매입을 추진해왔는데 소유자 일부가 반대하며 어려움을 겪었다가 최근 매각에 동의하고 일부는 토지 매각 의사도 밝혔습니다. 군에서는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인데 복합생활문화센터를 갖춘 새 터미널 신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버스 생산 능력을 6배 늘립니다. 중국산 전기버스 판매량이 국산 비율을 앞질렀지만 해외 업체가 진입하지 못한 수소버스를 키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난해 500대 수준이던 수소버스 연간 생산 능력을 올해 3,000대로 확대했습니다. 전주공장 1공장에 수소버스 생산 설비를 증설해 시험 가동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전략은 환경부가 수소버스 구매 보조 사업 물량을 1,720대로 책정하고 정부의 지원까지 힘입은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국산 전기버스 신차 판매가 중국산보다 낮았는데 중국산이 1억 원 이상 저렴했던 결과인데요. 중국 기업이 대당 억 원 단위의 보조금을 휩싼다는 문제 때문에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버스는 시내나 마을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렉시티 모델도 생산하지만 고급 좌석버스 모델 유니버스의 수소 모델도 생산합니다. 인프라가 곳곳에 제대로 갖춰져 있고 수소 공급이 평상시 원활하다는 조건, 그 외 여러 곳에서 규격 문제가 발목을 크게 잡지 않는다면 더욱 수소 고급 좌석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4월 중 서울공항 리무진에서 수소 고급 좌석버스 출고 후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4월 12일 유럽연합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유로7을 최종 채택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승합차는 발효 기준으로 30개월 뒤, 버스와 트럭 등은 48개월 뒤부터 규제가 적용되어 2026년 하반기 중부터 최초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7은 비내연 기관 차량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타이어나 브레이크의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배출되어선 안 되는 조건과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거리 이상 주행 이후 배터리 가용 시간에 대한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스나 트럭 등은 아산화 질소를 비롯해 유로6엔 없었던 오염물질이 규제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최근 1년간 고속버스 소비자 관심도 1위는 금호고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앤리서치가 SNS와 인터넷 사이트를 비롯한 여러 곳을 대상으로 국내 고속버스 운수업체 11곳의 관심도를 빅데이터 분석했는데 2023년 4월 1일 이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게시물 수는 13,000건이 넘는 금호고속, 6,800건의 대원고속, 그리고 그 뒤로 동양고속, 동부고속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금호고속은 전년 대비 13.08% 늘었고 대원고속 5.64%, 천일고속 44.24% 증가했고 경부고속은 특히 전년 대비 102.55% 증가하면서 많은 관심을 얻었지만 동부고속은 35.41% 감소 추이를 보이면서 관심도가 적지 않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여행 및 레저 이커머스 플랫폼 클룩이 론칭한 외국인 고속버스 예매 서비스가 출시 3달 만에 예약건이 14배가 증가했습니다. 1월에 시작된 이 서비스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노선은 서울에서 부산, 속초, 경주로 가는 노선인데 속초는 KTX가 없어 버스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약 데이터에 따르면 유럽 여행객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시외버스 노선 관련 이야기입니다. 오는 5월 3일엔 동부고속이 서울에서 출발해 경포 해변으로도 운행합니다. 우등고속으로만 운행해서 25,2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평상시 4회만 운행합니다. 그동안 강릉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경포 해변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같이 이용해야 했으나 이번 고속버스 운행으로 서울에서 경포 해변까지 큰 번거로움 없이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강고속 성남 속초 간의 시외버스 개통이 4월 17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본래 6회 모두 원통 경유였다가 그중 3회가 양양 경유로 변경되면서 성남 양양 간을 직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남 속초 간 이동할 수 있는 횟수는 변하지 않았지만 원통 쪽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수원에서 이천, 여주로 가는 각각의 단일 시외버스 노선이 22일부로 통합 8,423번으로 변경되고 8,424번은 없어졌습니다. 이천 쪽은 8,424번일 당시 18회까지도 운행했으나 이번 통합으로 여주 쪽과 똑같은 횟수인 8회로 조정되면서 10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호남 완도 노선은 정규 차량 운행 횟수가 1회 감회되어 우등 1, 프리미엄 1로 조정되었습니다. 방향별로 하행은 4월 30일부터, 상행은 5월 1일부터 조정되었고 서울에서는 초저녁 시간대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필요시 광주에서의 환승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제구현 동대구간 시외버스 일부가 5월 1일부로 충주까지 연장되면서 앞으로는 거제구현에서 환승 없이 충주까지 버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동대구 충주 간의 버스 증회 효과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태안, 서산, 당진, 인천공항 노선 첫 차와 막차가 태안 기준으로 3시 40분, 15시 40분이었다가 5월 1일부로 3시 20분, 17시 10분으로 변경되고 증여되었습니다. 서울 호남 서산 고속버스 노선의 막차가 서울 호남 출발 주말 한정으로 4월 5일부로 21시 50분에서 한시적으로 15분 연장되었다가 5월 1일부로 모든 요일에 22시 5분으로 변경됐습니다. 시간표 변경 과정에서 21시 50분 차량이 22시 5분 출발로 변경되면서 45분 간격이 됐습니다. 서산 출발 막차는 변동 없습니다. 금호고속에서 운행하는 노선 중 목포 완도 간의 노선을 포함한 총 32개 노선에 대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휴업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하루 2회 운행했던 평택, 송탄, 오산, 원주 간 시외버스 노선이 5월 1일부로 중단되어 앞으로 타지에서의 환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서울 센트럴시티 터미널의 행선지별 승차감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김제 방향을 포함해 무안, 남악, 진도, 지도, 장성, 문장, 함평, 장흥, 장성, 화순, 능주, 나주역 신도시, 영암, 강진 방향은 4월 4일부로 모두 게이트 2번에서 게이트 5번 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월 30일에) GTX A 열차가 수서역에서 동탄역 한정으로 운행을 개시했지만 광역버스보다 비효율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GTX A 열차는 평일 4월 1일 기준으로 8,028명이 이용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예상했던 평일 하루 수요 2만 1,000명 이상보다 낮았습니다. 승객들의 최종 목적지가 수서역이 아닌 경우가 많았고 다른 노선으로 환승해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차라리 서울역과 같은 더 길게 운행하는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반응이 있었고, 성남시 쪽도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을 이용하거나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동탄 이신도시 쪽에서는 동탄역 접근성 문제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도보로 동탄역으로 갈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라 시내 교통 인프라를 확대해서 동탄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명 램프업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다며 구성역이 개통하면 용인 지역 수요가 더해지면서 승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TX-A의 서울역에서 수서역 구간은 내후년 말쯤 개통, 삼성역은 그보다 더 지난 시기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 동탄 방향에서 바로 서울역이나 강남역과 같은 더 중심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편은 기존에 있던 노선들이 아니고선 선택지가 없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역이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지연과 사업비를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으로 인해 당초보다 지연되어 2028년 개통으로 예정된 것과 이용객 부진과 관련해 정부가 손실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 12월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GTX-A 운영사인 SG레일에게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운영이익 감소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SG레일이 입을 손해가 연간 500억 원 안팎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역 개통 지연에 서울시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관측도 제기됐지만 국토교통부는 협력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GTX-A 이용객 부진과 관련해 GTX 연계 셔틀버스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구성역 개통과 연계해 동탄 신도시 수원역에서 구성역으로 가는 노선과 수원역 동탄 신도시 동탄역 노선이 제한됐습니다. 이병석 의원과 이채명 의원은 GTX-A 개통으로 동탄역 삼성역 간 소요 시간보다 거주지 직장에서 GTX역까지 이동에 걸리는 시간, 환승 대기와 도보 시간이 더 길어 광역버스보다 높은 요금으로 이용할 이유가 낮다면서 향후 개통 예정 노선 개통일에 맞춰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될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이 버스 요금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데 오는 6월에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9년 9월에 인상한 이후 요금은 그대로였지만 4에서 5년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조정되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일반 시내버스까지 준구용제를 시행하면서 경기도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버스 운송조합과 노조 측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와 용역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는 6월에 요금 인상이 결정된다면 직행 좌석 버스를 포함한 광역버스는 카드 기본 3,000원에 더 가까워지거나 3,000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302번 직행좌석 버스가 4월 23일에 개통되었습니다. 8302번 버스는 성남 야탐역 종합버스터미널에서부터 동탄의 포스코 더샵 롯데캐슬, 오산시청을 비롯한 몇몇 정류소를 경유해 오산역 환승센터까지 운행하고 하루에 3차례만 운행합니다. 같은 날 송탄터미널, 오산역 환승센터, 야탐역 종합버스터미널 간 8301번은 경로 일부분이 조정되어 8302번과 같이 오산시청을 경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광역버스가 N버스를 포함해 오는 7월부터 준고용제를 시행합니다. 광명역 인천공항 간 6,770번 버스를 제외한 24개 노선에 대해 준고용제가 적용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1차 추가 경정예산 광역버스 준고용제 예산으로 약 26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나 시의 예산 부담이 문제로 떠오르는데요. 운행 대수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내년까지 N버스에 대한 국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도지권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배차 간격 단축 가능성은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승무사원 채용은 민간업체에서 맡아 승무사원 수급 문제 해결은 미지수라고 업계가 내다봤습니다. 그동안 운송 적자와 인력난을 이유로 배차를 줄였고 일부 노선은 법인 변경 과정에서 승무사원의 승계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아 감차되기도 했습니다. 버스업체 관계자는 임금 문제 때문에 수급이 어려웠으며 광역버스 승무사원도 준고용제 정규직으로 임금을 보장해주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인천 서울 강남 간 광역버스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 기점 만차로 인한 탑승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직장인은 매일 아침마다 정류소 2개를 역행해서 버스 오픈런을 한다며 이때 버스를 놓치면 제 시간에 회사에 도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M6405번 버스가 기점에서 3개 정류소를 지나자 만석이 되었고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서서 가겠다고도 하는 승객도 있었지만 입석 금지로 인해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8일에서 12일에 출근 시간대 M6405번 이용 인원은 기점에서 380명, 그 다음에서는 705명으로 집계되었고 서울 진입 전 마지막 2정류소에서는 그 둘보다 낮아 기점에서 멀어질수록 이용 인원이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났고 반대 방향 운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2년 중부터 입석 금지가 부활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많은 광역버스가 입석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미리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에만 그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 업계에서는 현재로선 방법이 없다며 광역버스는 시외버스에 비해 요금이 저렴한데도 노선이 상대적으로 길어 수익률이 심각하게 낮다고 말했습니다. 또 입석 금지로 인해 적자가 커지고 있다면서도 입석 승객을 태웠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운수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개통한 지 1주년을 맞이한 충남형 N버스 아산 2000번 버스가 여전히 실효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일 평균 이용객이 160명에서 한참 못 미치는 57.2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용객 재고 방안을 강구하고 노선 개편을 협의할 예정이나 별다른 혁신적인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2일에 개통한 충남형 N버스는 아산 순천향대, 배방역, 천안 시청 앞 사거리, 남서울대, 평택터미널, 평택 지제역 간 노선으로 왕복 총 앞 1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위해 도와 아산시가 각각 3억 1,644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소요시간이 더 길고 출퇴근, 통학 편의 부분에서 큰 실익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용객 저조를 불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공주 간 광역 BRT 도로가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말 완공 개통될 예정이라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밝혔습니다. BRT 도로는 세종 한별동에서 공주 종합버스터미널까지 연결하고 이 도로를 이용하면 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과는 청주와 조치원으로 가는 광역 BRT 운행을 위한 협의에 나서고 대중교통 환승 할인 제도가 청주시와 공주시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최근 파업을 계기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단 없는 버스 운행을 위한 필수 공익사업 지정과 경영관리 방안까지 종합적인 현안을 다뤄 준고용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지난 3월 28일 시내버스 총파업으로 서울 광역버스를 포함해 95% 이상의 버스가 운행을 멈췄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의 버스 운행을 가로막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시내버스는 필수 공익사업에 지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정될 경우에는 전면 파업에 나서도 필수 인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높은 인건비 등으로 운송수지 적자는 2022년에 8,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또 임금 협상을 통해 운수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순위 됐다고 시가 덧붙였습니다.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버스를 2,498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GTX, 경전철, 광역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시내버스 중복 노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복 노선 재편과 수송 분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정 기준을 수립합니다. 또 사모펀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중고경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매뉴얼을 개정하고 부실 기업은 법정관리, 인수합병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포 직행좌석버스 신노선에 대한 운송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상암 DMC 노선에는 김포운수가, 당산역 노선에는 선진버스가 각각 단독 응찰 뒤 선정됐습니다. 조금 전 GTX-A 이용객 부진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드렸죠. 얼마 전 SBS 비즈에서 했던 이야기를 들자면 GTX-A 노선 사업자로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는데 여기에 칸서스 자산운용, 도화 엔지니어링, 신우 ENG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신한은행이 GTX-A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나서 SG레일을 세웠고 이 회사는 서울교통공사를 운용사로 선정했습니다. GTX-A로 벌어들인 수익이 SG레일에게 오면 신한은행 등에게 배분하는 구조인데 이용액이 적으면 각 회사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적어집니다. 약정했던 수익률이 보장되지 못하면 신한금융과 재무적 투자자 FI 사이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고정비에 해당하는 운영비만 건지고 GTX 민간 사업자가 적자에 빠질 경우 추가 수익이나 인센티브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역 개통 전까지 분리개통에 따른 손실은 연간 600억 원씩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이용객 부진에 따른 손실은 전적으로 사업자들이 메워야 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파산할 수 있다는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의 의견도 있었는데 F개통까지 추진되는 GTX의 사업성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봐야겠습니다. 추진되는 모든 계통의 GTX는 기존 다른 노선의 선로와 공유하는 구간이 있어 개통이 뚫리더라도 기존 노선 배차의 영향으로 인해 조밀한 배차 간격의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차 간격도 이용 편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여기에 접근성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지금의 GTX-A로 보듯 경우에 따라 배차 간격 문제나 출 도착지에서 정차역까지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들도 있는 점을 들어 GTX를 이용하러 가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이런 점들이 장기적으로 GTX의 단점으로 작용하면 GTX의 앞길은 그리 밝지 않다고 봐야 할 것도 같습니다. 여러 곳에 마련된 도로망이 많고 운전 연결성부터가 버스를 포함한 도로교통에 비해 낮거나 배차 간격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 완벽한 철도교통 중심으로 편성하기엔 구조적으로 볼 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